안녕, 재용. 잘 지냈어? 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시퀀스 투 시퀀스, 트랜스포머, 그리고 GPT, 버트까지 랭귀지 모델의 근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델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잖아. 이 모델들은 특정 다운스트림 태스크에만 특화시켜서 학습했던 기존 랭귀지 모델의 틀을 벗어나서 자연어 이해, 그리고 자연어 생성 관점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모델을 만들고자 했었어. 그 과정 중에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혹은 디코더만 사용하는 구조적 시도도 보여줬었고, 사전학습이라는 개념을 통해 자연어 전반에 대한 지식을 모델이 사전에 갖추게 하는 방법론적 시도도 보여줬었지. 우리는 오늘 이런 기조를 이어받아서 학습 전략 및 구조 변형을 통해서 다기능화, 효율화, 생성 능력 강화 등을 추구하는 6개의 새로운 모델들을 함께 이번에 알아볼 거야. 처음으로 소개할 모델은 MTDNN이라는 모델이야. 이 모델의 이름은 멀티태스크 딥 뉴럴 네트워크스의 줄임말인데, 말 그대로 하나의 모델로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 다운스트림 자연어 처리 태스크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도에서 출발했어. 이 논문에서 저자는 이런 아이디어를 직관적인 비유 하나를 통해서 설명했는데, 스키를 처음 타보는 사람과 스케이트를 잘 타는 사람이 스키를 처음 배운다면 누가 더 잘할까라는 질문을 던졌어. 우리는 아마 후자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할 거야. 왜냐면 스케이트에서 익힌 균형 감각이나 신체 움직임이 스키를 익히는데 도움이 될 테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저자는 랭귀지 모델도 마찬가지로 여러 유사한 태스크들을 동시에 학습하게 되면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즉, 단일 태스크만을 학습한 모델보다 여러 태스크 간의 지식을 공유하는 모델이 더 효과적일 거라는 거지. 실제로 MTDNN의 구조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버트와 같은 트랜스포머 기반의 인코더를 공통된 쉐어드 레이어로 사용하고 있어. 이후 출력단에는 각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해당하는 태스크 스피시픽 레이어를 따로 두어서 각 태스크별로 적절한 출력값을 생성할 수 있도록 구성했지.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학습 방식인데, 쉐어드 레이어에서는 모든 태스크 학습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관여하고, 태스크 스피시픽 레이어는 자신에게 해당된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학습을 한다는 점이야. 즉, 쉐어드 레이어에 한해서는 다양한 태스크들로부터 지식을 축적하면서 점점 더 일반화된 표현을 학습할 수 있게 된 거지. 그렇다면 이 모델은 실제로 어떤 태스크들에 대해서 학습을 할까? MTDN에는 GPT가 사용했었던 MLM이나 NSP, GPT가 아니지, 버트가 사용했었던 MLM이나 NSP 방식과는 다르게 자연어 이해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벤치마크인 글루를 기반으로 학습했어. 글루에는 총 9개의 태스크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을 기능적으로 다음 4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어. 이 문장 하나를 보고 분류를 해내는 싱글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 두 문장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센텐스 페어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두 문장의 유사도를 연속된 점수로 예측하는 텍스트 시밀러리티, 그리고 전제와 가설 사이의 관계를 판단하는 릴레번스 랭킹 등이 그것의 예시라고 볼 수 있지. 이처럼 MTDN에는 다양한 종류의 태스크들을 다루면서 문장 수준의 의미 이해를 광범위하게 학습했어. 하지만 이렇게 태스크가 다양하다 보면 한쪽 태스크에만 편향돼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MTDNN에서는 각 태스크별로 미니 배치를 만들고 이를 무작위로 섞어서 학습을 했어. 즉, 훈련 단계에서 특정 태스크에만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잡힌 학습 순서를 만들어준 거지. 이런 식의 학습 방식이 각 태스크가 쉐어드 레이어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고르게 분산시켜서 모델 전체적인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후에 봐볼 모델은 마스라는 모델이야. 마스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Pre-training for Language Generation. 여기에서는 즉 텍스트 생성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학습 방식을 제안한 모델이야. 앞서 소개한 MTDN이 문장 이해에 초점을 맞췄다면 마스는 반대로 텍스트 생성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지. 기존에 있는 버튼은 인코더 온리 구조였고 GPT는 디코더 온리 구조였잖아. 마스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를 모두 포함한 구조를 사용하면서 이 두 구조 모두에 마스킹 기반의 사전학습 방식을 적용한 점이 그것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마스는 먼저 입력 시퀀스에서는 일부 연속된 토큰을 마스킹해서 인코더에 이렇게 입력을 해. 그럼 인코더는 이 마스킹된 문장을 받아서 전체 문맥 정보를 인코딩하고, 디코더는 이 정보를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받아들이면서 마스킹된 토큰을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순차적으로 복원해. 이렇게 cat, sits, on 이런 식으로 말이지. 즉, 여기서 디코더는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생성한 단어들의 정보에 접근하고,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인코더가 만들어낸 전체 문맥도 참고할 수 있게 되면서 마스킹된 원래 시퀀스를 순서대로 복원하고 그 과정을 통해 학습을 하는 구조야.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마스킹의 범위에 따라서 버트 또는 GPT 스타일 학습이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야. 만약에 토큰 한 개만 마스킹을 한다면 인코더가 문장을 보고 해당 단어를 예측하는 버트의 마스크드 LM 방식과 유사해지고, 반대로 모든 단어를 마스킹한다면 디코더가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측하게 됨으로써 GPT의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과 비슷해지기지. 이렇게 보면 마스는 버트와 GPT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모델로 두 모델의 장점을 하나의 구조 안에 통합해서 다양한 생성 태스크에 적합한 사전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 세 번째로 소개할 모델은 유니LM이야. 유니LM은 Unified Language Model Pre-training for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and Generation. 여기에서는 이 모델도 마스처럼 버트와 GPT의 장점을 동시에 흡수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마스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사용하는 반면 유니LM은 구조적으로 버트 기반의 인코더 온리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하나의 모델로 NLU, NLG 태스크를 모두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어. 당시 사람들은 태스크에 따라 모델 학습 방식이 달라야 한다라는 어느 정도의 인식이 남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문장 분류나 문장 쌍판단 같은 NLU 태스크는 양방향 문맥 인코딩, 버트가 사용한 방식이지, 이런 식의 학습 방식을 해야만 이 태스크를 학습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문장 생성이나 요약, 번역 같은 NLG 태스크는 단방향 디코딩, GPT의 방식이지, 이런 방식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학습 방식과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뭔가 직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런 상황에서 유니LM은 정말 모델 구조를 다르게 가져가야만 할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지. 유니LM의 핵심은 어텐션 마스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학습 방식을 통합했다라는 거야. 기존에는 서로 다른 태스크를 동시에 학습하려면 쉐어드 레이어 뒤에 태스크 스피시픽 레이어를 두거나 아니면 입력 형태 자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유니LM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트랜스포머 내부에 있는 셀프 어텐션에 적용되는 마스크만 바꿔서 하나의 모델이 세 가지 학습 방식을 모두 흉내낼 수 있도록 설계했어. 여기 그림에서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어텐션을 마스킹 시켜둔 부분이라고 보면 돼. 이렇게, 즉, 같은 레이어나 구조, 같은 파라미터를 동시에 하나만 가지고 사용을 하면서도 어텐션 마스크 설정만 바꾸면 GPT처럼도, 버트처럼도, 인코더 디코더처럼도 동작할 수 있다라는 걸 제시했지. 이 방식 덕분에 유니LM은 버트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자연어 이해인 NLU, 생성인 NLG 태스크 모두를 하나의 모델로 다룰 수 있는 통합 모델로 학습되었어. 그 다음으로 보게 될 엑셀넷 같은 경우에는 사전학습 방법론 측면에서 의미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 기존의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인 GPT와 같은 친구들은 문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읽고 있기 때문에 우측 문맥, 그러니까 특정 문장에서 뒤쪽에 있는 문맥에 대한 학습에, 이 학습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지. 반대로 버트와 같은 오토 인코딩 모델들은 마스크 토큰을 입력에 넣고 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그러니까 이 문장들 간의 관계를 충분히 직접적으로 학습하지 못하고 있었어. 또한 프리트레이닝과 파인 튜닝
에서의 인풋 시퀀스의 형태가 다르다는 단점도 좀 동시에 존재했지. 특히 각 토큰을 이렇게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각 토큰을 독립적으로 예측하다 보니 문장 전체에 일관된 의미 구조를 포착하기가 어려웠고 그 결과 긴 문서나 복잡한 문장에 대한 성능이 실제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엑셀넷은 오토 리그레시브의 강점과 오토 인코딩의 강점을 모두 살리기 위해 새로운 사전 학습 방식인 퍼뮤테이션 랭귀지 모델링을 제안했어. 해당 그림이 그에 해당하는데 이 기법은 말 그대로 문장 내의 토큰 순서를 무작위로 섞어서 섞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그 순서에 따라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으로 예측을 하는 거야. 하지만 이게 실제로 입력 시퀀스를 순열 순서로 재배치하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I am a boy라는 문장이 있는데 am I boy 이런 식으로 예측하게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 여기에서는 이 순서에 따라서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으로 예측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I am a boy에서 이 순열의 순서가 boy, I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하면은 이제 boy, I의 순서에 실제 순서에 맞게 I, boy라는 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am을 맞추는 방식. 이 문장 안에 있는 순서는 유지하지만 이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단어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방식을 제시했어. 특히 여기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원래 순서대로 유지함으로써 이 순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유지하고자 했지. 이 방식 덕분에 문장 내에서 뒤쪽 단어를 먼저 보고 앞쪽 단어를 예측하는 식의 다양한 문맥 조합이 가능해졌고, 결과적으로 버트와 달리 양방향 문맥 정보를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도 사용할 수 있는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의 학습이 가능해졌지. 하지만 이 퍼뮤테이션 랭귀지 모델링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 기존의 스탠다드 트랜스포머 구조에서는 여기 해당하는 H 세타가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인데 요게 해당 위치에 단어를 포함한 문맥 전체를 요약하고 있어. 그런데 퍼뮤테이션을 하게 되면 동일한 위치의 단어라도 예측 대상이 되는 경우와 참조 대상이 되는 경우가 혼재하게 돼.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순열의 조합에 따라서 I am a boy라는 단어가 있을 때 I am을 보고 어를 맞춰야 예측해내야 되는 경우와 I am을 보고 boy를 예측해야 되는 경우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지. 이렇게 되면 하나만 이제 똑같은 인풋에 대해서 다른 아웃풋을 내는 방식으로 학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 따라서 이 경우에서는 타겟 포지션 Z, T, 그러니까 이 타겟이 되는 것에 대한 정보도 포함을 해서 이 각 순열을 구분해내야 한다. 이걸 독립적으로 인풋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 이를 어떻게 구현을 해냈냐 하면은 이렇게 엑셀넷은 투 스트림 셀프 어텐션이라는 새로운 구조를 제시하고 있어. 여기서는 각 위치에 대해서 두 개의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을 따로 계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쿼리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인데 여기에선 해당 위치에 토큰 값은 감추고 그러니까 타겟 토큰 값은 감추고 위치 정보만 반영해서 어떤 단어를 예측해야 하는지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고 두 번째인 콘텐트 리프레젠테이션은 기존의 트랜스포머처럼 입력 단어 자체와 주변 문맥을 포함해서 인코딩을 했어. 여기서 보면 쿼리 리프레젠테이션의 추론에 콘텐트 리프레젠테이션이 사용되게 되는데 콘텐트 리프레젠테이션 만들고 쿼리 리프레젠테이션 만들고 그리고 또 만들고 이 방식을 반복하면서 위치 정보와 이 문맥 정보를 동시에 포괄할 수 있는 투 스트림 셀프 어텐션 구조를 만들었지. 이렇게 함으로써 엑셀넷은 각 토큰의 문맥적 의미와 예측 대상 여부를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 트랜스포머로는 구현할 수 없었던 타겟 어웨어한 셀프 어텐션이 가능해졌어. 또한 엑셀넷은 긴 문맥까지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트랜스포머 XL의 리커런스 구조를 바탕으로 구현되었어. 이 구조는 이전 세그먼트의 히든 스테이트를 현재 세그먼트와 공유함으로써
롱텀 디펜던시까지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게 고려되어 만들어졌지. 그 다음으로 소개할 친구는 로버타라고 부르는 친구인데, 로버스틀리 옵티마이즈드 벌트 프리트레이닝 어프로치라고 해서 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버트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면서 기존의 버트 사전학습 방식이 얼마나 최적화되지 않았었는지,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를 하나하나 실험적으로 검증하고 개선한 모델이야. 이전의 방식들이 아예 새로운 사전학습 방법론을 제시하는 등의 굉장히 역동적인 방법론을 취했다면, 로버타의 경우, 버트는 더 잘할 수 있었다. 버트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야 했었다. 라는 부분을 꼬집으면서 성능의 향상을 이루어낸 모델이지. 로버타의 접근은 이렇게, 이렇게 어떤 설정을 건드려야 성능 향상이 도움이 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실험해 보고 있는데, 우리가 딥러닝 모델 같은 걸 학습시킬 때 항상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이잖아. 로버타는 이런 부분에 주목해서 배치 사이즈를 256에서 8000 이상으로 되게 크게 늘리거나 학습 데이터를 160GB 이상, 10배 이상 늘리는 등, 늘리는 등의 시도를 했고, 학습 에폭 또한 대폭 늘리는 등 버트가 가진 성능의 한계를 끌어올렸어. 이 과정 중에 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GPU, 기존의 버트 학습에서 사용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의 GPU 리소스를 들이는 등의 노력을 가했었지. 이렇게, 그리고 특히 로버타는 이렇게 단순히 양만 늘리고 배치만 늘리고 이렇게 리소스만 때려박은 게 아니라 마스킹 메소드에 대해서 새로운 마스킹 방식을, 좀 더 데이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마스킹 방식을 제안했는데, 버트는 학습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한 번 마스킹된 위치를 고정해서 계속 그걸 사용해. 하지만 이 방식은 고정된 문맥 조합만 계속 학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문맥 표현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의문을 제기할 만했지. 로버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이나믹 마스킹이라는 방식을 제안했는데, 이 방식은 학습 중에 매 미니 배치마다 새로운 마스킹 위치를 랜덤하게 바꿔서 같은 문장도 매번 다른 마스킹 버전으로 학습되게 했지. 이 덕분에 같은 양의 데이터로도 훨씬 다양한 문맥 조합을 학습할 수 있게 됐고, 일반화 성능도 실제로 크게 올라갔어. 그리고 기존부터 실효성 논란이 많았던 NSP 태스크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하게 실험을 진행했어. 로버타는 NSP, 그러니까 Next Sentence Prediction이 실제로 언어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게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여러 방식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NSP를 포함한 실험에서 기존 버트 방식처럼 두 문장을 세그먼트 A, B로 구분해서 학습을 하는 방식, 그리고 그냥 이거를 이어붙인 문장으로서의 방식, 이게 NSP 로스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다양한 방식을 시도한 것이고, NSP 로스 자체를 아예 없애고 학습한 방식에서는 여러 문장을 하나의 시퀀스로 연결하는 풀 센텐스 방식이나 NSP 없이 문서 수준에서 문장을 연결해서 입력하는 독 센텐스 방식,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 실험을 했어. 옆에 왼쪽에 나와 있는 성능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후자의 방식이, 그러니까 NSP로스가 없었던 방식이 더 긴 문맥을 포괄할 수 있게 해주었고, 보다 실제 텍스트에 가까운 시퀀스를 입력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말이 꼬였네. 조금만 다시 설명할게. NSP로스 이 네 가지 실험을 비교해 보았을 때 NSP로스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했을 때 NSP로스를 굳이 넣지 않았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함을 확인할 수 있었어. 근데 여기서 풀센테시스와 독센테시스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전자에 해당하는 풀센테시스가 풀센텐시스가 더 안정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독센텐시스 같은 경우에는 문서 수준으로 함으로써 배치 사이즈가 되게 유동적으로 변화해서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다는 아쉬운 점이 있었지. 따라서 독센텐시스가 아닌 그 이후 로버타는 최종적으로 NSP 태스크 자체를 아예 제거하고 여러 문장을 하나로 연결한 풀센텐시스 방식으로 사전학습을 진행하게 돼.
이 방식을 통해서 로버타는 효율성, 성능, 안정성 세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게 되었어. 마지막으로 소개할 모델은 알버트라는 모델이야. 알버트는 이름이 이제까지 보여줬던 것 중에 가장 간결하지? 라이트 버트라는 건데, 버트가 지금 필요 이상으로 너무 크다. 너무 사이즈가 됐건, 추론 속도가 됐건, 이런 게 너무 비효율적이다라는 부분을 꼬집으면서, 우리는 버트의 성능과 역할을 하는 모델을 더 작은 사이즈로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어. 즉, 경량화된 버트를 제시하는 거지. 그것의 예시로 버트 라지에 비해서 4배 큰 사이즈를 가졌던 버트 엑스라지가 더 아쉬운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들었는데 무조건 사이즈가 크다고 좋지는 않다는 걸 이미 입증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지 제시해야겠지.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 방법론을 제시했는데 그중 첫 번째는 팩토라이즈드 인베딩 파라미터레이제이션이야. 버트에서 봤을 때 V 곱하기 H의 크기의 행렬로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각 벡터에 대한 인베딩 사이즈의 E가 히든 사이즈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어. 알버트에서는 이 행렬을 디컴포지션해서 V 곱하기 E 파트 1과 E 곱하기 H 파트 2, 이 두 개의 행렬로 나눔으로써 E의 사이즈를 더 작게 설정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지. 특히 인풋 토큰 임베딩 사이즈에 해당하는 E는 각 토큰의 정보만을 담고 있는 데에 반해 히든 레이어 임베딩 사이즈인 H는 이 각 토큰의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토큰과 주변 토큰 간의 관계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H가 E보다 큰 게 더 맞다. E의 사이즈는 더 작게 만들어도 괜찮다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지. 그래서 실제로 이를 줄임으로써 계산량과 모델 사이즈의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의 크기를 768에서 64까지 줄였음에도 성능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을 실제로 확인했어. 두 번째로 보여줄 방법론은 크로스 레이어 파라미터 쉐어링인데 버트에서는 각 트랜스포머 레이어마다 자체적으로 독립된 가중치 집합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 12개의 레이어가 있다면 이 12개 모두 서로 다른 셀프 어텐션과 피드포워드 모듈이 각각 존재하는 거지. 하지만 이렇게 되면 모델이 깊어질수록 파라미터 수가 선형적으로 계속 증가하게 되겠지. 알버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레이어에서 예를 들어서 12개라고 한다면 이 12개의 레이어가 모두 같은 가중치를 가지고 있도록 설계했어. 즉, 셀프 어텐션과 피드포워드 모듈을 하나만 학습해서 모든 레이어에 반복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야. 이렇게 하면 되게 이런 쉐어링 방식이 성능을 떨어뜨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직관적으로 들 수 있는데 실험 결과는 오히려 그 반대였어. 가중치를 공유해도 정보는 충분히 레이어별로 다르게 포착되었었고 실제로 레이어 수를 늘려도 파라미터 수의 증가 없이 성능이 향상이 가능한 구조라는 것이 입증되었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구조적인 시도를 통해서 파라미터 수를 많이 줄였고, 추가적으로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센텐스 오더 프레딕션이라는 이제 사전 학습 방식을 추가하기도 했는데, NSP에서는 실제로 두 문장이 이어지는지의 여부를 맞추는 태스크였지만, 이게 너무 데이터가 단순하고 쉬운 태스크다 보니까 학습 신호를 주지 못했다라는 점을 앞선 로보타에서 제시했었잖아. 여기에서는 SOP라는 두 개의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이 제대로 이어진 순서인지 아니면 이렇게 뒤집어야 맞는 순서인지를 맞추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학습함을 통해서 문장 간의 논리적 연결성을 더 학습하고 결과적으로 문장 수준의 이해 능력이 향상되는 성능도 보여주었어. 여기까지 6개의 모델을 보여줌으로써 버트, GPT, 그리고 시퀀스 투 시퀀스를 넘어서 어떻게 언어 모델들이 사전학습 방법론 또는 경량화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언어 모델들을 발전시켜 왔는지 소개해 봤어. 재용, 너도 이제 다른 모델들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줄 수 있을까? 알겠어. 그러면 그 다음 모델부터 설명해 주도록 할게. 잘 보일까? 지금 잘 보일까? 제요? 응, 보이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내가 첫 번째로 설명할 모델은 바트라는 모델이야. 어,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고 가자. 이제 또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버트는 이제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구조 기반 모델이고 GPT는 디코더 구조의 기반 언어 모델이지. 근데 이제 바트는 Bidirectional and Auto-Regressive Transformer의 줄임말인데 Bidirectional은 사실 버트의 Bidirectional 구조고 Auto-Regressive는 GPT의 Auto-Regressive 구조야. 즉, 바트는 GPT와 버트의 장점을 합쳐놓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이 바트 구조를 보면 인코더와 디코더를 모두 사용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냥 트랜스포머 구조에 인코더, 디코더를 모두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마스킹 외에도 커럽션 기법을 이용하자라는 게 모티베이션이야. 그러면 그 인풋을 어떻게 커럽션 시킬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다섯 가지 방법을 있거든. 하나씩 설명해 줄게. 첫 번째로 토큰 마스킹은 이제 벌트와 동일하게 마스크 토큰을 예측을 하는 그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두 번째로 토큰 딜리션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토큰을 삭제하고 삭제하는 표시도 없애. 그래서 삭제 토큰의 위치와 적합한 토큰 예측까지 해야 되는 태스크이지. 다음으로는 텍스트 인필링이 있는데 여러 연속의 단어를 하나의 마스크 토큰으로 대체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마스크가 등장했을 때 여기에 몇 개의 토큰이 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그 적합한 토큰은 뭘지를 종합적으로 예측을 해야 돼. 몇 개의 토큰을 마스킹할지에 대해서는 람다가 3인 포화송 분포를 통해서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0이 샘플링 될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페이크 마스킹이 될 수도 있어. 다음으로는 단순하게 문장의 순서를 섞어서 원들의 문장을 복원하는 센텐스 퍼뮤테이션 그리고 어, 하나의 토큰을 골라서 그 토큰을 기준으로 시작점을 토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재배치를 하는 다큐멘트 로테이션이 있지. 이 경우는 원래 순서를 복원하도록 학습을 진행하도록 해. 그리고 그 시작점의 토큰은 유니폼 분포를 통해서 랜덤 샘플링을 하게 돼. 바트의 파인 튜닝은 이제 첫 번째로 시퀀스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는데 이 경우는 인코더 디코더의 동일한 토큰을 인풋으로 넣고 하나의 라벨을 클래시피케이션 하게 되지. 다음으로는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있는데 문제는 바트가 영어를 기반으로 한 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영어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여기 한국어로 나는 바트 심슨의 아들이죠 라는 게 있을 때 그거를 그 영어의 인풋 스페이스로 이제 다시 이제 프로젝션하는 하나의 인코더가 추가로 필요로 하게 돼. 어떻게 보면 인베딩 레이어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랜덤리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형태로 학습을 진행해서 이를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게 돼. 오케이, 여기까지가 바트였고, 이제 두 번째로 T5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 T5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Unified Text-to-Text Transformer라고 할 수 있어. 오리지널 트랜스포머와 거의 유사한 구조고, 모든 언어 문제를 그냥 텍스트-투-텍스트라는 간단한 구조로 변환을 한 모델이야. 근데 그럼 여기서 이 모델의 차이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라고 하면 우리가 레이어 놈을 하기 직전에 그 트랜스포머의 아웃풋이 중간 아웃풋과 스키 커넥션까지 한 걸 더해서 레이어 놈을 적용하거든. 근데 하지만 T5에서는 우리가 트랜스포머의 아웃풋에서만 레이어 놈을 적용하고 실제로 그 스키 커넥션은 그 후에 적용을 해. 그러다 보니까 학습 안정성이 좋아지고 그레디언트 베니시 프로블럼 자체도 적어진다고 해. 그리고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에서 에디티브 바이어스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거는 레이어 놈이 애초에 쉬프트와 스케일까지 모두 수행하기 때문에 딱히 학습에 효용이 없다라고 밝혀졌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차이점은 렐라티브 포지션 임베딩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는 어, absolute 포지션 인코딩을 사용하지. 하지만 이를 상대적인 거리 임베딩으로 사용함으로써 변화시키고 추가적으로 128 토큰 이상 토큰끼리의 거리가 벌어지면 너무 멀기 때문에 의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서 모두 같은 값으로 임베딩했대. 그럼 어떻게 임베딩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attention weight를 계산할 때 그 마지막 로짓에 여기 있는 임베딩 값을 relative 임베딩 값을 더해주는 형식으로 계산을 하게 돼.
그리고 input 포맷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task specific prefix를 사용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정해진 그 포맷을 이용해서 태스크를 수행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I'm bot라는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I'm bot를 넣는 게 아니라 translate English to Korean이라고 이미 정해진 prefix를 이용해서 그 뒤에 I'm bot를 붙여서 인풋으로 넣지. 마찬가지로 그 밑에 뭐 이제 전제와 그 가정과 전제를 말하는 이 형식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전 정의 task specific prefix를 이용해. 그리고 이제 아웃풋 포맷은 우리의 태스크가 대부분 그냥 텍스트로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뭐 별다른 차이나 별다른 뭐 말할 게 없는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텍스트 시뮬러리티 태스크를 진행을 할 때 데이터셋 자체가 0과 5점 범위 내에서 0.2점 단위로 그 시뮬러리티가 매겨져 있대. 따라서 이거랑 얼라인을 하기 위해서 그냥 시뮬러리티 아웃풋에서 도출된 시뮬러리티를 반올림을 해서 0.2 단위로 스코어링을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결국 21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변환이 되게 돼. 이제 한계점으로는 모든 태스크가 텍스트 투 텍스트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나 이제 논문을 보다 보면 신기하게 막판에는 언슈퍼바이스드 러닝도 가능하다라고 하고 실험은 결국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을 바탕으로 그 뒤에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추가하게 되거든. 이를 우리가 유출해 보면 아마 슈퍼바이스드 러닝만으로는 충분한 성능 내기가 어려우니까 언슈퍼바이스드 러닝도 추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그러면 이런 그 사전 학습은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방금 내가 설명한 바트와 재혁이가 설명해준 마스 형식과 동일하게 학습이 이루어지게 돼. 이 T5는 엄청 실험을 많이 했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모두 실험을 할 수 없어서 그냥 하나의 조건씩 결정하는 휴리스틱한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그 결과 버트 스타일의 리플레이스 페인, 15%의 corruption rate, 그 다음에 IID로 스팬 렌스를 결정하는 것까지 순차적으로 결정을 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됐어. 오케이, 여기까지가 T5였고 다음으로는 디스트리 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디스트리 벌트는 그 목적이 모티베이션이 엄청 간단해. 컴팩트한 작은 모델로서 큰 모델의 성능을 한번 내보자. 우리가 이때 컴팩트한 작은 모델은 스튜던트 모델이라고 하고 그 뒤에 큰 모델을 티처 모델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충분히 큰 성능의 실제로 크기도 큰 티처 모델이 있고 그것보다 작은 스튜던트 모델이 있어. 그 논문에서는 티처 모델의 11레이어, 그 다음에 스튜던트 모델은 그의 절반인 6레이어를 사용을 했대. 그리고 이제 로스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디스틸레이션 로스야. 디스틸레이션 로스는 티처 모델의 정답을 스튜던트 모델이 동일하게 맞추도록 얼라인시키는 작업이거든. 그 식은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 식 자체는 그냥 쿨백 다이버전스랑 소프트맥스를 이용해서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문제가 t라는 값이 등장을 하거든. 그 t가 뭘까라고 하면 t는 temperature라고 할 수 있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웃풋으로 나온 그 값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평탄하게 만들어서 많은 정보를 보존하게 하는 거야. 근데 다음으로는 스튜던트 로스가 있는데 스튜던트 로스는 그냥 그 그라운드 트루스의 정답을 스튜던트 모델이 동일하게 맞추게 하는 거로서 우리가 그냥 슈퍼바이스 러닝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버트에서 사용하는 MLM 로스랑 동일해. 그 다음에 코사인 임베딩 로스거든. 이제 코사인 임베딩 로스는 스튜던트와 티처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얼라인하기 위한 로스야.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그먼트 임베딩도 제거했고 추가적으로 플러도 제거했는데 우리가 플러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버트 같은 모델은 그 CLS 토큰의 최종 히든 스테이트의 풀링 레이어를 적용해서 문장의 전체 표현을 만들거든. 이 그 플러 자체를 그냥 제거를 해버렸어. 그럼으로써 좀 더 컴팩트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오케이. 여기까지가 우리 디스틸 벌트였고 다음으로는 일렉트라에 대해서 알아볼게. 일렉트라의 아이디어는 어떤 모델이 이제 문장의 일부 토큰을 커럽트하고 해당 토큰의 커럽션 여부를 한번 예측해보자라는 아이디어야.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 토큰을 한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 토큰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서 좀 더 효율적인 모든 정보를 이용하는 효율적 프리 트레이닝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지.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replace token detection을 이용해 마스킹 토큰을 0.15, 즉 15%의 유니폼 분포로 선택해서 마스킹을 진행하게 되는 거야.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학습하려고 하는 그 일렉트라 모델이 아닌 그에 앞서서 마스크 랭귀지 모델을 이용하는데 이걸 우리가 제너레이터라고 이제부터 할게. 제너레이터에 의해서 그 마스킹된 부분을 어, 높은 확률로 그 토큰을 선택을 해서 이를 대체를 하게 돼. 이런 토큰을 여기 있는 이 노란색 토큰을 우리가 corrupted 토큰이라고 할게. 다음으로는 그 일렉트라 모델은 각각의 토큰을 살펴보고 그 토큰별 corrupted 여부를 예측을 할 거야. 그래서 이때 말하는 일렉트라 모델이 사실상 discriminator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우리가 로스는 크게 두 가지 사용하거든. 여기 있는 노란색 MLM 로스가 바로 마스크 랭귀지 모델에 들어가는 로스로서 제너레이터가 원본 데이터의 MLM 태스크를 잘 수행하도록 학습하는 거고 두 번째로 파란색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 같은 경우는 일렉트라가 그 corrupted 토큰을 잘 예측하도록 학습을 하는 거야. 우리가 순차적으로 MLM 로스 먼저 학습하고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를 학습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두 로스 텀을 동시에 학습을 해. 이거는 우리가 원리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실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성능이 좋다라고 증명이 됐기 때문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제너레이터가 코렉 토큰을 생성하는 경우도 존재하거든. 왜냐면 MLM 로스를 통해서 제너레이터가 학습이 되면 그 마스킹을 했더라도 이 마스킹된 부분에 올바른 답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겠지. 이렇게 코렉트 토큰을 생성을 할 경우에는 여기는 false가 아닌 true로 이제 일렉트라가 잘 그 예측을 하도록 학습을 해야 되지.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제너레이터는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려는 게 아니야. Adversarial Learning 같이 속이는 방법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MLM을 학습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가 우리 일렉트라였어. 그 다음에는 디버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게. 디버타는 토큰별 이제 그 세멘틱 정보와 포지션 정보를 분리해서 두 정보를 더 잘 활용하는 우리 어텐션 연산을 한번 해보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하게 돼. 밑에 보이는 구조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버트 구조지. 디버타는 첫 번째로 포지셔널 인코딩을 그냥 제거를 하게 돼. 삭제를 하게 돼. 근데 이때 그 세그멘트 임베딩은 그대로 하고 포지션 인코딩을 삭제를 하거든. 다음으로는 맨 마지막에 있는 그 next sentence prediction도 삭제를 하게 돼.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그 레이어, LG의 레이어에 대해서 레이어를 두 가지로 분리를 하는데 마지막 두 개는 Enhanced Mask Decoder라고 하는 레이어로 분리를 하고 그 전까지 모두 Disentangle Attention Transformer Layers라고 만들게 돼. 그리고 이때 우리가 디코더라고 위에서 말을 했지만 사실 인코더 구조고 그냥 저자가 디코더라고 부를 뿐이야. 디스인테그럴드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방식에서 토큰의 내용과 상대적 위치 정보를 분리해서 처리하는 방식이거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우선 우리가 각각의 토큰이 모델로 들어가겠지. 그 토큰에 대해서 워드 인포메이션과 렐라티브 포지션 이 두 가지로 분리해서 우리 인베딩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의 토큰에 대해서 워드 인포메이션을 나타내는 그 토큰, 그 다음에 포지션 인포메이션을 나타내는 토큰, 이렇게 두 가지 토큰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우리가 어텐션을 계산을 할 때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그 콘텐트를 나타내는 토큰과 포지션, 레다티브 포지션을 나타내는 토큰 이렇게 두 토큰이 생길 테니까 여기도 J 토큰에 대해서 이렇게 두 토큰이 생길 테니까 실제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해보면 총 네 가지 항이 계산이 되게 돼. 이 그 마지막 포지션 투 포지션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상수항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그 앞에 세 가지 항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첫 번째가 컨텐츠 투 컨텐츠, 두 번째가 컨텐츠 투 포지션, 세 번째가 포지션 투 컨텐츠 매트릭스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실제로 계산되는 형식은 이렇게 복잡하거든. 이게 우리가 어텐션을 계산할 때 사실 토큰 단위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매트릭스로 한 번에 연산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이런 형식이 나오게 되는 건데 실제로 계산할 때는 가장 위에 있는 콘텐츠
일반 단어와 단어 간의 유사도 계산. 두 번째, content to position. 현재 토큰의 의미가 특정 상대 위치에 얼마나 주목하는가에 대한 부분. 세 번째로 position to contents. 특정 위치에 어떤 의미 있는 단어에 반응하는가에 관한 부분. 이렇게 세 가지를 계산을 하게 되는 거야. 즉, 우리는 포지션과 콘텐트, 즉 내용과 위치의 상호작용을 분리해서 좀 더 정밀하게 모델링을 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랬을 때 우리 그 렐라티브 포지셔닝을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 그 렐라티브 포지션의 매트릭스를 이용하기 위한 그 렐라티브 디스턴스 인덱스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는 토큰끼리의 상대적 거리를 말해. 즉 I 토큰과 J 토큰의 그 몇 거리가 차이가 나는가를 말하는 거거든. 근데 이때 두 토큰이 너무 멀면 사실상 더 멀어진다고 의미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맥스 디스턴스 K를 설정해서 거리가 K 이상이거나 반대로 마이너스 K 이하이면 동일한 인덱스를 사용하게 되는 거지. 논문에서는 K를 512로 설정했고, 그리고 우측에 있는 예시는 K가 6일 경우에 예시를 한번 그려봤어. 이렇게 만들어진 relative distance를 이용해서 relative position embedding matrix는 모든 트랜스포 레이어 안에 공유되는 형태로 우리가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제 다음으로는 disentangle attention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enhance mask decoder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 이름이 디코더일 뿐 실제로는 그냥 인코더 레이어 구조고 MLM을 이용한 프리트레이닝 모델이라 프리트레이닝 레이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거든. 근데 우리가 MLM은 일단 버트에서 쓰는 방식이잖아. 그리고 버트에서는 앱솔루트 포지셔닝 인코딩을 사용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얼라인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야. 그 전까지는 렐라티브 포지션 인코딩을 사용했고. 근데 마지막 두 레이어는 정작 앱솔루트 포지션 인코딩이 필요한 상황인 거지. 그래서 이전 레이어의 아웃풋에 그냥 앱솔루트 포지션 임베딩을 그냥 더해가지고 단순하게 더해서 바로 그 레이어로 들어가게 되거든. 그리고 레이어는 뭐 두 층을 쌓을 수도 있고 세 층을 쌓을 수도 있고 한 층을 쌓을 수도 있는데 실험적으로 두 층 쌓는 게 가장 그 성능이 좋다라고 나와 있어서 두 층 구조로 만들어졌어. 오케이, 여기까지 내가 이제 디버터 설명했고 총 다섯 가지 모델을 제 여기에 여섯 가지 모델 뒤에 설명해줬어. 오케이,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할게. 고생 많았어.